그 아이, 도연이 내 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말수는 얼어붙은 듯 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50년이 넘도록 숨쉬듯 살아온 그 진실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 선생님, 그날 이후 당신은 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았잖소. 난 확인할 수 없었소. 조명섭의 눈빛엔 서운함과 오래된 슬픔이 얽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말없이 봉투를 쥔 채 방문을 닫았습니다. 봉투 안엔 오래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무기명으로 처리된 부액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경남 창녕 외곽의 헤드런 실버센터에 조명섭이 새로 입소해 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정갈한 양복 차림, 84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반듯한 걸음걸이. 그는 들어서자마자 김말순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눈을 떨었고 그녀는 눈길을 피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 있으세요? 글쎄요. 사람 얼굴이란 게 다 비슷하지 않소. 그때만 해도 말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 방문 앞에 놓고 간 서류 봉투 하나.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종이장이 아니었습니다. 말순의 지난 세월 전부를 뒤흔드는 고백이었죠. 김말순은 매주 목요일이면 손수 편지를 써 서울로 보냈습니다. 수신이는 실종된 외동딸 이도연. 그러나 그 편지들은 늘 반송되었고 그녀는 그렇게 30년 가까이 편지를 보내며 스스로를 다독여 왔습니다. 그 애는 내 편지를 못 받아도 언젠간 마음으로 알게 될 거야. 헤드런 직원들은 말순의 이 행동을 일종의 의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녀의 방 안엔 도연과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지만 도연의 얼굴은 낡은 테이프로 가려져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수군거렸죠. 왜 사진 얼굴을 가려놨을까? 아픈 기억인가 봐요.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편지를 쓰는데 그걸 아무도 받지 않아요. 요양원장이 신입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조명섭 씨 말이야. 김말순 할머니랑 뭔가 있는 거 같지 않아? 실제로 말수는 조명섭이 들어온 뒤 처음으로 식사를 남겼고 창밖을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매일 마주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헤드런은 가을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외부 공연팀이 오고 입소자 가족들도 일부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처음엔 참석을 거부했지만 간호사 미소의 끈질긴 설득 끝에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대 한편에 앉은 조명섭과 마주친 순간 말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녀의 아버지가 반대하던 남자, 편지를 몰래 주고받던 청년. 그리고 도연이 태어난 몇 달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 그날 밤 말수는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 아이를 품에 안고 도망치던 날, 그리고 아버지의 모진 말. 그놈 자식이면 우리 집안 호적에도 못 올린다. 다음 날 새벽 문 앞에 또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난 아직도 그날 당신이 내게 왜 등을 돌렸는지 모르겠소. 도연이가 내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평생을 따라다녔소. 김말수는 봉투를 들고 천천히 창가로 갔습니다. 가을의 싸늘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말해 뭐해. 하지만 말수는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덮어버렸던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어디로 갔었어요? 김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주 앉은 조명섭을 똑바로 바라봤지만 그의 시선은 끝끝내 창밖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먼저 묻고 싶은 말이오. 그 사이에 탁자 위로 떨어지는 조명섭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말수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 말수는 다 쓰러져가는 헤드런 문간방에서 또 한 통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여전히 도연. 내용은 그날도 평소와 같았죠. 이젠 날 미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이유는 딸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요. 나는 그 애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왜 우리 둘만 살아야 했는지도. 조명섭은 고개를 돌려 말순을 봅니다. 그의 눈엔 지난 세월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나도 딸을 가진 아버지였던 걸까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헤드런의 간호사 미소는 요즘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말순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죠. 새벽마다 창가에 서 있는 모습, 식사 때마다 입을 대지 않고 멍하니 있던 표정. 그리고 조명섭 씨와의 자꾸만 겹치는 동선. 원장님, 혹시 그 두 분 뭔가 과거에 얽힌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양원장 황선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 해봤어. 근데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미소 씨, 조심히 주변만 좀 살펴봐줘요. 며칠 후 요양원에서는 추억 상자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입소자 각자가 본인의 과거를 상징하는 물건 하나를 담아 상자에 넣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말수는 참여를 거부했지만 조명섭은 상자 속에 낡은 공책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 안엔 수십 년 전 직접 쓴 편지 원고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받는 이는 대부분 김말순. 그때는 한 줄 쓰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소. 받지도 않을 편지인데 그게 내 하루였소. 참석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말수는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결국 못 이긴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편지 아직 갖고 있었어요? 버릴 수 없었소. 나한텐 그게 그 시절의 마지막 숨결이었으니까. 그날 밤 간호사 미소는 말순의 방문 앞에 놓인 종이봉투를 발견합니다. 이름 없는 발신자, 그러나 그 안엔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엔 볼펜으로 흐릿하게 적힌 문장이 있었죠. 진실은 당신만이 알고 있소. 그 아이에겐 아무 죄도 없었소. 말수는 이불을 덮은 채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도연이 6살 무렵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남편에게 폭행당한 어린 도연이 그 광경을 보고 울부짖던 순간. 그날 이후 말수는 도연을 친정에 맡긴 채 다시는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새벽녘 말수는 조용히 조명섭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손이 멈춥니다. 이제 와서 다 말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조명섭이 문을 열었습니다. 말수는 당황하며 손을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해요. 당신 마음속에 아직 남은 이야기들. 둘은 조용히 헤드런 뒷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은행잎이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도연이 그 애가 알면 날 용서해 줄까요? 당신은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어. 늦은 진실도 진실이긴 하니까. 그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멀리서 간호사 미소는 그들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헤드런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줄은.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긴 김말순 어르신 계시죠? 헤드런 원무실에 울려 퍼진 낯선 목소리. 전화를 받은 간호사 미소는 긴장된 얼굴로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화면엔 서울역 복지상담센터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상대는 다름 아닌 이도연의 이름을 댔습니다. 말씀하신 그분 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소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기 시작했죠. 도연이? 그 도연이 맞다면? 매주 편지를 보냈던 그 대상이? 그녀는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김말순 어르신은 휴게 중이세요. 혹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해드릴게요.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이름 도연이. 이제 막연한 이름이 아닌 실존하는 사람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소는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낮에 전화가 하나 왔어요. 서울역 쪽 복지센터에서요.
거기서 도연 씨가 어머님 이름을 물어보셨대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 애가 나를 찾은 거니? 미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의 눈가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애가 살아 있었던 거구나. 내 편지 그중 하나라도 읽었을까? 그날 밤 말순은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생의 긴장이 한꺼번에 밀려오듯 무너져 내렸죠. 벽에 걸린 달력 앞에서 손을 떨며 날짜를 몇 번이고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서울에서 누군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명섭도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마당을 서성이다 미소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 정말로 오는 겁니까? 네, 내일 오전 차를 타고 직접 오신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미소는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함께 계셔야 할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 이제는 마주해야 할 시간이에요. 다음 날 오전 헤드런 입구에 하늘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중년의 나이였지만 피로한 눈빛과 조심스러운 걸음걸이가 그 삶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연입니다. 혹시 어머니 계신가요? 간호사 미소는 그녀를 안내하며 조용히 묻습니다. 오시기까지 마음이 복잡하셨죠? 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네. 편지 받지 못했어요. 주소가 바뀌었고 우편도 자주 옮겨 다녀서.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이상한 꿈을 자꾸 꿨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찾아와야겠다 싶었어요. 말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가 들어서며 도연의 이름을 말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딸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말순의 입술은 떨리고 손은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도연은 다가오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너한테 난 한 번도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었어. 미안하다, 도연아. 너한테 난 한 번도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었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기억은 흐릿하지만 이상하게 늘 그립고 미운 게 함께였어요. 그 순간 조명섭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소는 그를 안으로 들이며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당신의. 말수는 그 말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릴 때 만난 적이 있어.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도연은 눈을 크게 떴지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누구든 괜찮아요. 지금 와서 중요한 건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거니까요. 말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헤드론의 작은 거실 안엔 세 사람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마치 긴 어둠 끝에서 처음 마주한 새벽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도연은 헤드론 방문 옆 책장에서 우연히 한 갈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빛이 바랜 서류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고 겉면에는 개인 보관 열람 금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급히 손을 뻗어 그것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이미 도연은 봉투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병원 서류 같은데요? 그거 그냥 옛날 이야기야. 별거 아니야. 도연아. 하지만 도연은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오래된 병원 로고가 박힌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다른 한 장엔 조명섭의 이름과 김말순, 이도연의 이름이 함께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확률 0%. 불호 확인되지 않음. 그 순간 조명섭이 방에 들어섰습니다. 말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고 도연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셨던 거예요? 조명섭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내가 하려던 얘기야. 이틀 전 당신 내려온다고 해서 얘기하려 했어. 그런데 차마 그동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도연은 손에 든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조용한 분노가 공간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수십 년을 편지 한 통 없이 살아온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혹시 아버지 얼굴을 닮아서? 말수는 무릎을 꿇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아, 널 볼 때마다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어. 조명섭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떠난 것도 내가 아버지가 아닐까봐 두려웠소. 당신이 말해주지 않았고 나도 확인할 길이 없었소.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나만큼 혼란스러웠구나. 침묵이 흐르고 도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말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보던 간호사 미소는 상황을 짐작하며 황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도연 씨, 잠깐만요. 너무 놀라셨죠?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도연은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헤드런의 벚나무 아래서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고 손엔 여전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배웅했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돌아오겠지. 말수는 조명섭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조명섭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 애가 괜찮기만 바랄 뿐이요. 그리고 며칠 뒤 말순 앞으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은 이도연. 그 안에는 짧은 쪽지와 함께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건 엄마가 결정하셔야 해.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말순과 도연의 DNA 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 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도연 씨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나시나요? 간호사 미소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말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째 앓고 있는 감기 기운 때문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고 신듯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일들이 겹쳤어요. 남편하고 싸우고 아이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났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미소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도연 씨가 보내신 DNA 검사 키트예요. 어머님이 결정하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말수는 봉투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인생 전체가 그 봉투 하나에 달린 것처럼 말이죠. 그날 오후 조명섭은 헤드런 뒷마당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연못 옆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던 그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 선생님, 저예요. 도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벤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짧은 정적 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어머니께서 쓰셨던 거. 조명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편지엔 당신 얘기도 있었어요. 그럴 거요. 난 늘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자격이 없었소.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봤던 남자. 그게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기억은 흐리지만 정확할 수도 있지요. 잠시의 침묵. 도연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말순이 젊은 시절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고 사진 모서리에는 찢겨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어머니가 늘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뒤에 글씨가 있었어요. 조명섭은 사진을 받아들고 뒷면을 살폈습니다. 흐릿하게 남은 연필 자국으로 도연이 돌잔치 82년 가을 고창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내가 잠시 고창 출장 나갔었소. 그게 마지막이었지. 혹시 이때 어머니와 만나신 거라면 아버지가 맞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조명섭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말해주는 걸 무시하긴 어렵지요. 난 마음으로는 당신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그날 저녁 말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침대에 앉은 그녀는 샘플 채취 키트를 꺼내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면봉을 들고 입안에 대고 문질렀고 그걸 고이 넣어 다시 봉인했습니다. 이젠 피할 수 없으니까. 며칠 후 도연이 헤드론에 다시 방문합니다. 그녀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차분했고 손엔 새로 인쇄된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결과 나왔어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조명섭도 조용히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종이 한 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북의 일치율 99.97%. 말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조명섭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도연은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아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됐구나. 조명섭도 웃었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말 없는 고백을 담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이 다시 종이 뒷면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병원에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민간기관에서 어머니가 직접 보낸 것 같아요. 말수는 깜짝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병원 검사를 안 하셨어요? 말수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기록이 남는 게 두려웠어. 나중에라도 혹시 누가 알게 될까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는 듯하면서도 서운한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숨기지 말고 살아주세요. 저도 그러고 싶으니까. 말수는 도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헤드론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DNA 검사 결과 이후 말순과 조명섭, 도연 사이엔 말 못할 감정이 흘러넘쳤지만 서로 조심스레 다가가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평화란 언제나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아침 간호사 미소가 다급하게 복도로 뛰어나왔다. 손엔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말순 어르신 큰일 났어요. 이 사람 혹시 아시는 분 맞죠? 신문 3면 사회면엔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다. 중견 기업인 강정호 회장의 부고기사. 그리고 그 옆에 실린 가족 사진 속 강 회장의 부인과 딸이 있었다. 딸의 얼굴. 바로 도연이었다. 말수는 입을 틀어막고 눈을 크게 떴다. 그 사진 아니야. 저건 도연이야. 조명섭도 달려와 신문을 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돌아가신 강 회장의 유일한 딸이었다. 말순이 딸과 연락을 끊고 살던 동안 도연은 입양된 것이 아니라 강 회장의 부인이 된 것이었다. 그럼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살았는지. 그날 오후 도연이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가는 부어 있었다. 그녀는 말순 앞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말할 타이밍을 계속 놓쳤어요. 너 결혼했니? 했었어요. 남편은 방금 장례를 치렀고요. 조명섭이 천천히 말했다. 내 남편이 강 회장이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13살 때 양가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결혼은 23세 했어요. 말수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었습니다. 넌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나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니? 도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찾았어요. 적어도 마음으로는. 근데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머니가 알게 되면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조명섭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이 재벌가 며느리였단 말이야. 말수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엔 안도와 허망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게 살고 있을 줄만 알았어. 그래서 매주 편지를 썼어. 내가 더 괴로워지려고, 내가 더 미안하려고.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유언장이에요.
남편이 남긴. 말순과 조명섭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언장에 제 이름 대신 제 친모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김말순. 그가 죽기 전 저의 진짜 가족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찾게 된 거예요. 말순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버림받았다고만 여겼던 딸이 결국 진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후 장례식 마무리하고 다시 올게요.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꼭 와라. 내가 기다릴게. 조명섭은 조용히 밖으로 나와 담배를 입에 무는 신용만 했습니다.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결국 내 딸이었구먼. 그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라도 가족 맞아요. 어머니, 저 왔어요. 도연은 약속대로 장례를 마무리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헤드론을 찾았다. 이번엔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고 미소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섰다. 김말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얇은 담요를 덮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딸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엔 약간의 붓기와 함께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묻어 있었다. 왔구나 추운데 오느라 고생했다. 도연은 케이크 상자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기억하시죠? 말수는 순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이구나. 내가 잊고 있었네. 도연은 케이크에 작은 초를 세우고 간호사 미소가 준비한 뜨거운 유자차를 함께 놓았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말수는 한참을 멍하니 초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없을 땐 이날이 제일 힘들었단다. 도연아, 미역국도 못 끓였고 누구 하나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었지. 생일 같은 건 그저 더 살아남았다는 표시일 뿐이었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조명섭이 그 옆에 조용히 앉으며 말을 보탰다. 그래도 이렇게 셋이 있는 오늘은 다르잖소. 말수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촛불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난 많이 울었단다. 남편은 옆에 없었고 친정도 다 돌아섰고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저 살아줘서 고맙다고 중얼거렸지. 조명섭의 눈이 붉어졌다. 도연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말수는 촛불을 껐고 세 사람은 조용히 케이크를 나눴다. 그날 오후 도연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헤드론 근처 소형주택 매매계약서와 위임장 서류였다. 어머니, 앞으로 여기서 가까운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어머니가 퇴소하시고 혼자 계시기엔 딱 좋은 곳이에요. 제가 자주 오갈 수 있고 선생님도 자주 오실 수 있게. 말수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곳이 싫어서 떠나고 싶은 게 아니야. 여기가 편하고 익숙해. 다만 내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조명섭은 살짝 웃었다. 우리도 늙었지만 한 번쯤 새로운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소. 도연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더 숨기지 말고 살아가요. 우리 가족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수는 도연의 손을 잡았다. 손등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생일치곤 나쁘지 않구나. 그 순간 간호사 미소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말순 어르신, 사실 오늘 생신 기념으로 작은 영상 편지를 준비해봤어요. TV 화면이 켜지고 헤드론 직원들과 입소자들이 전하는 축하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 영상의 마지막엔 도연이 준비한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이젠 멀리 있지 않을게요. 함께 할게요. 사랑해요. 말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 옆에서 조명섭이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도연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헤드론엔 조용한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봄이 오고 있었다. 헤드런 정원엔 매화가 피기 시작했고 입소자들은 모처럼 햇살을 받으며 산책에 나섰다. 말수는 예전보다 눈에 띄게 기운이 없었다. 생신 이후로 입맛이 줄었고 자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어머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 다녀오실까요? 도연이 걱정스레 묻자 말수는 손을 내저었다. 아냐. 나 병원. 냄새 싫어.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좋다. 조명섭은 말없이 곁에 앉아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도연은 할 말을 삼킨 채 말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저녁 간호사 미소는 방 청소를 하다 말순의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도연에게라고 적힌 흰 봉투였다. 미소는 그것을 조용히 들고 도연에게 건넸다. 어머니가 혹시 모르니까 쓰신 것 같아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날 밤 말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든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침대 맡은 작은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새벽녘 간호사가 다시 방문했을 때 그녀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조명섭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말없이 위패 앞을 떠나지 않았다. 도연은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천천히 펼쳤다. 도연아, 널 낳았을 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단다. 그래서 널 지키려 할수록 더 멀어졌어. 미안하다. 그래도 너는 내 삶의 전부였단다. 마지막까지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야. 사랑해. 그리고 행복하렴. 도연은 끝내 소리 내어 울었다. 말순이 살아있는 동안 끝내 말하지 못한 말들을 그 편지 한 장이 모두 대신하고 있었다. 며칠 뒤 조명섭은 도연에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말순이 생전에 적어둔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이 집은 도연이에게 넘긴다. 내가 태어난 동네에 작은 묘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조 선생, 부탁이 있어요. 제 장례는 꼭 당신이 직접 보내주세요. 조명섭은 유언장의 글을 읽으며 웃었다. 끝까지 나한테 부탁만 남기는군. 그 사람답지. 도연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어 조명섭에게 건넸다. 안에는 헤드론 근처 작은 주택의 열쇠가 있었다. 함께 계세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건 결국 그거였던 것 같아요. 봄이 완연해진 어느 날 도연은 말순의 묘지를 찾았다. 헤드런 뒷산에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묘지. 흰 매화가 피어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다. 묘비엔 간단히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김말순. 한 아이의 엄마로 한 남자의 사랑으로 그리고 늦게나마 가족이었던 사람. 그 앞에서 도연은 편지 한 장을 태웠다.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사과, 자신의 감사. 조명섭은 뒷짐을 지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가엔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끝내 닦지 않았다. 그날 헤드론엔 진한 봄 냄새와 함께 작은 평화가 찾아들었다.